이번 시간에는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시사적인 문제도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뭐 정치를 볼 때 요새 항상 하는 게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이 네가 과연 진짜 장관을 할 만한 사람인가 뭐 이런 걸 자꾸 따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을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할 사람인가,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좀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좀 일을 잘할 사람이면 그냥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가 만약에 옛날에 어떤 사람인가, 누가 바른 사람인가, 자꾸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정책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에만 자꾸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네가 10년 전에 네가 만약에 네가 뭐 무슨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 정치인이라는 건 결국은 그 하나의 국가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행정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사법이나 행정 쪽은 그 정해진 틀에 따라서 운영을 해가는 쪽 아니에요. 근데 사회가 만약에 완벽한, 현재 시스템이 완벽하다 하면 이것만 있으면 되죠.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정치인이 필요한 건, 왜냐면 이 현재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정책적으로 혹은 입법을 해서 이 현재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좀 더 좋게 하자 이런 건데, 만약에 자꾸 네가 뭐 10년 전에 뭘 어째서 뭐 어떻게 됐기 때문에 너는 뭐 이걸 하면 안 된다. 네 딸이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조국이 뭐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조국의 딸이 뭐 이런 무슨 일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뭐 이 개혁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사람 끄집어내리잖아요. 자꾸 끄집어내려 버리면은 결국은 사회를 개혁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개혁을 못 하는데, 그럼 누가 남겠어요? 아무도 안 남지. 정치인이 뭐 그렇게, 정치인은 한마디로 능수능란한 사람 아니에요? 능수능란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인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 힘들지.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웬만하면 자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하려는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지. 자꾸 사람의 도덕적 네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바른가 이걸 따져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리면은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현재 이제 TV라든가 정치를 하면 정치 현상이 벌어지는 걸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게 대부분 이제 TV 매체이기 때문에, TV 매체나 신문 이런 건데, 신문도 그렇고 다 이런 TV의 일회성 문화적인 이런 거에 너무 순응해진 토론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래서 정치인이 뭐 깨끗하지 못하다 해서 이런 비리를 파고든다 하고 칩시다. 그러면은 토론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네가 뭐 비리를 했다 뭐 하고 그냥 큰 인상을 주는데 주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대통령 선거, 대선 토론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10분, 20분 막 이렇게 10분, 10분, 20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토론을 한다 하면 그 시간에 그냥 맞춰서 토론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심도 깊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내가 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이런 토론으로 그냥 완전히 이게 돼버렸고, 이런 식이 신문도 어떤 식이냐면, 신문에
쓰는 식이 어때요? 뭐 깊게 파고드는 거 없잖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냥 내가 뭐 어떤 식 뭐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하고 그냥 피상적이라고, 굉장히 피상적이고, 토론 문화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TV를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내가 비리를 했다, 안 했다, 비리를 했다, 안 했다, 요 얘기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반복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깊어지지가 않는다고, 내용을 정말 논리적으로 하려면은 지면상의 토론에 맞춰서 이런 문화도, 토론 문화도 같이 커야 된다요. TV 토론도 해야 되지만 지면상으로 이제 토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데 만들어서, 만약에 정말 내가 정말 깨끗하다 그러면 내 웹사이트 만들어서 자기 할 거 논리적으로 자료까지 다 거기다 올려서 내가 이렇게 깨끗해요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아니면 지면상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지. 지금처럼 TV를 100시간을 봐도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사실 국민이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처럼 하면은 토론 문화도 많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너무 집중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사회가 지형이 어떤 식이냐면, 한국 사회는 지금 현재 법치주의가 굉장히 많이 법치주의가 이거는 법치주의가 많이 발달한 건 큰 발전이에요. 한국 사회의 발전. 왜냐면 과거에는 그냥 힘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냥 법이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었거든. 법이 필요가 없고, 뭐 만약에 독재할 때는 그냥 법을 무시하고 그냥 막 해버리고 이랬는데, 근데 요새는 다 탄핵할 때도 어디 가서 해요? 법원 가서 자꾸 따지잖아. 법원에 가서 따지고, 지금 뭐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하고 막 난리 하잖아요.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하고, 그쵸? 이준석 가처분 신청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볼 때는 법치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이런 게 이렇게 잘 안 됐어요. 정치적인 일들이 법에 가서 호소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법치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가. 그만큼 사회가 어느 정도 법치 국가로서의 틀이 많이 잡혔다. 완전히 됐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는 굉장히 큰 발전이 된 거라는 의미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법치주의에 이제 법이 워낙에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법치주의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것이 굉장히 또 큰 비중을 가지게 된 거지, 사회에. 근데 현재 한국 사회라는 거는 법치주의라는 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것도 실은 법치주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뭐 주식회사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 뭐 동인도회사, 뭐 자본주의 시초가 뭐 동인도회사에서 주식회사가 최초 생겨졌나 뭐 그럴걸요. 근데 이런 것처럼 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만들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현대 국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라는 거는 왜 자본주의라고 하냐면은 법에 주식회사한테 유리하게끔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치주의인데, 그 법에 이제 주식회사법이라든가 뭐 자본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주식회사가 유리한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는 뭐 경제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은 뭐 돈을 쓰고 나서 그 세금을 다 낼 때 어떻게 해요?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죠. 근데 주식회사란 회사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에서 지출을 다 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법인세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그리고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소득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만약에 애들도 막 키우고 해서 1,000만 원이면 좀 너무 많고, 보통 사람들 한 4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그럼 4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애기들 키우고 뭐 해서 막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간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4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이라고 치면 100만 원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나는 거, 쓰고 남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주식회사가. 좀 이렇게 법에 의해서 주식회사에 유리하게 만든 게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법치주의가 우리나라가 강하다는 거고,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제도적인 권력이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 국회, 이게 제도적 권력으로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자본 권력. 왜 자본 권력이라고 안 하고 돈 권력이라고 했냐면, 자본 권력 하면 그냥 그 돈을, 그러니까 자본을 대해서 생긴 권력이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벌이라든가 이런 기득권자들 얘기하는 거니까, 기득권 중심의 언론과 재벌이, 이게 지금 그 일반인들의 시야에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이 재벌 권력이라든가 이 언론이 재본 권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결탁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현재 한국 사회가 그렇고, 한국뿐 아니라 이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이 돈 있는 사람들의 힘이 점점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뭐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고 뭐 이런 돈 있다고 해서 그 사회의 지도층 아니면 위인전에 나온다, 이런 거는 거의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돈 있는다고 해서 위인전에 나온다는 걸.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거의 위인급으로 막 취급이 돼요, 요새는. 안 그래요? 스티브 잡스 같은 정도 되면 이 위인급으로 취급이 되고, 막 이제 그 뭐죠, 일론 머스크 정도까지 되면 그 사람은 진짜로 좀 뭔가 이제 그런 비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위인급으로 취급해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은 있는데, 하여간에 예전에는 돈 있다고 해서 그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된다든가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어때요? 그 누구예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 거의 뭐 굉장히 인기가 높죠. 워렌 버핏은 거의 현인으로 취급받잖아요, 그렇죠? 현인. 그냥 돈 잘 투자하는 사람인데 현인으로 취급받는, 현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그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힘이 많이 세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힘이 굉장히 세졌다. 그리고 우리 사람 현대 이 사는 사람들이 무의식, 이걸 제도적 권력만 자꾸만 정치를 생각하면 이 제도적 권력만 자꾸 생각하는데, 실은 이게 배후에서 이게 굉장히 요새 항상 이걸 뒤에 배경에 넣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정치는 이걸 모르고서 이 배후 요소를 생각을 안 하고 정치를 보게 되면은 그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그리고 현대 이익 단체가 또 있죠. 근데 이익 단체는 뭐 이런 노조, 우리가 막 맨날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노조 뭐 무슨 협회 이런 데인데, 이런 데는 사실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여긴 굉장히 이 둘에 비하면 힘이 너무 약해. 그래서 이 둘을 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둘을 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이 이 돈을 가진 이런 층이 현재는 여기가 힘을 굉장히, 어떤 특정 세력이 굉장히 힘을 좀 행사하는 것 같아요. 제도적 권력 쪽에 힘을 좀 행사한다. 특히나 이제 사법부, 법치주의가 근간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와 어떤 결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선출 권력이잖아요. 선출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입법부는 그나마 국민의 편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틀리지만 고위 공무원은 틀리지만 일반적인 공무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힘 있는 기득권하고 좀 왜냐하면 연계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본 권력들하고 이게 결탁하기가 쉽다고. 결탁하기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본 권력하고 돈 권력하고 이 사법, 특히 요새는 사법의 문제가 많죠. 사법하고 결탁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물론 언론은 거의 그 자본 권력의 거의 지금 현재는 한국 언론은 거의 뭐 특히 대형 언론사는 자본 권력의 거의 신년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국민이 아무리 뭐 국민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나한테 유리할지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안단 말이야. 그러면 언론에서 아무리 막 떠들어도 어느 정도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땐 부정선거가 굉장히 이게 현대 정치에서는 부정선거가 굉장히 큰 요인이다. 언론에서 좀 떠들어 놓고서 부정선거로 이렇게 언론으로 만약 여론조사 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조작하고 부정선거로 이제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해놓고서 이걸 정당화 시키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국민이 좀 약간 모자라서 이제 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를 좀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정선거 방지할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방법이 있는데도 왜 안 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현재 출구조사를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를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거를 투표할 때 출구조사를 그냥 안에 같이 내재화 시켜놓은 투표할 때 당신 이 사람 투표할 때 이 사람이 어딜 찍었는지 누굴 찍었는지 하는 거를 내재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투표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누굴 찍었어 어떻게 찍었어 하는 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거를 공개하는 거지. 대신 공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이 사람이 찍은 표를 이제 이 사람이 몇 번을 찍었다는 걸 공개하는데 사람 이름을 공개하면 완전히 그 비밀 투표가 안 되니까 이 사람 이름 대신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련번호를 주는 거예요. 투표를 했을 때 일련번호를 주고 그 일련번호를 공개하는 거지. 그 일련번호가 만약 이 사람한테 투표했을 때 일련번호를 뭐 1, 2, 3, 4 6, 9다 뭐 이런 식으로 1년번을 주고 1, 2, 3, 4, 6, 9번은 기호 몇 번을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럼 곧장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죠. 그냥 투표 결과가 그냥 전산상으로 그냥 딱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개된 이 데이터를 그 아무나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딱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투표하고 나서 내가 투표한 게 제대로 올라가 있나만 이것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번호가 몇 번으로 돼 있구나 제대로 돼 있네. 그럼 나는 확인할 수 있죠. 그 대신 다른 사람은 누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비밀 투표이면서도 동시에 부정선거가 없어지고 그리고 뭐 출구조사 이런 필요한 것도 없고 그냥 딱 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1년번호를 주고 투표 공개해가지고 하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좀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보면 현대 이제 그 우리가 요새 자꾸 국회의원
왜냐하면 그 정치인 혐오에 빠지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정치인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 정치인 혐오에 자꾸 빠진단 말이죠. 국회의원이 뭐 어때서 뭐 국회의원을 뭐 월급을 깎아야 된다는 둥, 뭐 면책 특권을 없애자는 둥,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 면책 특권 없애다. 근데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우리 정치인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권력 집단,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자본 권력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오로지 국민하고 이어져 있는 거는 이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좀 모자란 사람들일지라도 국회의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면책특권 뺏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혐오에 자꾸 빠지지 말라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빠지게 되면 나라가 개혁이 안 돼요. 자꾸 국회의원이 혐오에 빠지게 되고 국회의원이 잘났네 못났네 뭐 정치인이 잘났네 못났네 이런 걸 자꾸 따지게 되고 사람이 잘났네 못났네 이런 걸 따지게 되고 정책을 안 보니까 개혁을 못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그럼 다 낙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가 10년 전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개혁하지 마. 뭐 20년 전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개혁하지 마. 그럼 뭐 아무도 할 게 사람이 없지. 그렇죠? 어쨌거나 이런 혐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국회를 지금은 왜 근데 혐오에 빠지냐면 국회가 너무 국민하고 동떨어져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가 뽑아놓긴 했는데 내가 투표해서 뽑아는 놨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하고 거의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움직이잖아요. 그걸 좀 바꿔야 돼요.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전자 뭐 디바이스도 있고 이런 인터넷이 워낙에 발전했기 때문에 심지어 뭐 한번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식시장을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뭐 그냥 순식간에 막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다 그냥 다 계산해가지고 사고 팔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국회에서 이제 뭐죠? 입법 활동할 때 국민이 이 정도의 시스템의 절반만 있어도 입법 활동할 때 국민이 투표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국회를 직접 민주주의 쪽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런 시스템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 혐오에 빠져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간에 한번 보면 이제 그 요새 정치인들 보면 뭐 어때요? 그냥 뭐 남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쵸? 근데 한동훈 같은 사람들도 보면 한동훈 같은 사람들 봐요.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척 하는데 실은 조국을 그렇게 많이 비난을 했지만 실은 자기 딸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많이 좋게 봐줘요. 50보 100보이 아니에요. 그쵸? 좋게 봐줘요. 50보 100보인데 그렇게 조국 욕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쵸? 그렇게 조국 욕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염치가 없는 거지. 염치가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50보 100보인 주제에 뭐 그렇게 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자꾸 사람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이 사람이 뭐 네가 뭐 잘못했네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자꾸 정책을 봐야 된다요. 정책을 봐야 되고 지금 보면은 정치인들도 자꾸 여기에 빠져. 정치인들이 자꾸만 뭐 네가 잘했네 못했네 네가 훌륭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자꾸 이런 데만 빠진다. 그런 데만 빠지지 말고 무슨 정책을 하는지 어디다 돈을 쓰는지 이걸 자꾸 봐야 됩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